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이 파트도 중요하죠. 자, 왜 임차권의 대항력을 표현하면 물건을 봤을 때는 대항력의 표현이 안 나와요. 왜냐면 물건 자체가 등기가 되고 공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고 배타적으로 있다. 물건은 지배권이고 절대적으로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배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공시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특정의 상대방. 임차권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즉 임대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내용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이기 때문에 공시가 안 돼요. 즉 제3자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쉽게 해서 토지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토지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을은 누구에 대해서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약 기간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고 존속 중인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하는 거예요. 즉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라 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쳤으면 병인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이 토지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병은 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내 건데 너 이거 나가. 내가 쓸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터프하게 말하면 너 뭐야? 내가 소유자인데 너 나가. 그럼 대항할 수 있어야죠. 을이 이걸 지금 토지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짓이야? 이거 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빨리 나가. 네 거 가지고 나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방어를 해야죠. 방어하는 방법은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토지 사용권의 종류는 뭐 있죠? 물건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임차권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자,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야죠. 근데 등기된 게 없어요. 단지 임차권만 있어요. 그럼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가 쟁점이겠죠. 그런데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에요.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 즉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병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한다. 그 얘기는 너 이거 뭐하고 있어? 나가. 그러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문제예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임대인이 아닌 제3자. 근데 수험생 입장은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나가라는 소리에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어력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뭘 써야 하는데 방어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활용하지 않겠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수험생 입장은 그냥 소유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 방법을 줘요. 임차권 점을 어떤 경우? 배웠죠. 등기. 임차권을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에 바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나는 이걸 쓰겠다. 임대차 계약이 이게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주 소유 목적이라면 앞서 배운 것처럼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방어 방법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 또 뭐냐? 622조 1항.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622조 1항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목적이다? 건물 소유 목적이었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고, 그리고 신축과 신축 이후에 등기를 했어요. 보통 보존 등기겠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간주한다.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민법이 갖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임차권 등기와 그 다음 622조 1항입니다. 자, 민법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 임대차 계약이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죠. 근데 주택 상가는 기본적으로 건물이에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방어 방법이 뭐죠? 민법상 지금 방어 방법, 임차인 보호하는 방법, 소유자가 봤을 때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건물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방어 방법이 첫 번째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겠죠. 건물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건물, 주택, 상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존재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방어 방법이 생겼죠. 임차인에게. 근데 622조 1항은요. 해당 사안이죠. 622조 1항은 어떤 경우에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죠. 그러한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된 건물에 등기를 한 경우 아니면 타인 소유의 뭐 지어진 건물에 이전 등기 방법인데 보통 경우는 보존 등기가 많을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즉 건물에 되게 되면 임차권 등기만이 의미가 방어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일 때. 따라서 주택, 상가의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면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제정되기 전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황을 좀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8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임대인이 이걸 꺼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주택, 상가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면 방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방어할 수 없죠. 임차권 등기를 해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있는 거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방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나가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한테,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달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을 뗄 염려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담보로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해 놓고 돈을 빌린다면 저당권 설정해준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만 채권을 부여해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싸움 누가 이긴다? 물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자가 소유가 아닌 남의 타인 소유의 주택을 아니면 상가를 빌리는 사람 임차인이 주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임차권 등기 방법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가 활용이 많이 된다면 굳이 그게 특별법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그럼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항력도 등기 생각, 등기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건이 등기되면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이 되면 등기가 된 순간 공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지상권이나 전세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권도 등기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활용이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촬영을 끝냈는데 녹음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차권의 대항력.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러면 채권관계,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누구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따라서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만?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 항상 어떤 생각이죠? 임대인이 아니라 그 제3자인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기타 소유자 외에도 처분 권한을 취득한 경우가 있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유자, 그렇게 하십니다. 대에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뭐죠? 구체적 의미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남아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또는 취득이라고 했죠. 취득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즉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임차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 시간적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자가 변동되는 겁니다. 자,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다음 구체적으로 그럼 대항력의 취득, 채권의 기본적으로 채권 관계,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경우에만,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표현입니다. 채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법이 정한 요건, 예컨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포맷으로 갑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법이 정한 민법이나 주택임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법입니다.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고, 취득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포맷으로 갑니다. 자, 먼저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딱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어떤 경우다?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포맷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차원에서 물차권 등기는 등기가 된 순간 물권과 같이 취급된다 생각하십시오. 자, 먼저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더라도 이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바뀌었다면 우리가 물권 법정 질서 언급 때는 그 물권 중에 하나였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입니다. 다만 등기가 되면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물권의 경우는 아니죠. 등기가 되면 물권을 취득하고 그 물권의 특성에 따라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만 취급은 물권과 같이 이해 차원에서입니다. 배타성이 있고 나중에 우선 변제 효력이 사실상 인정되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 차원에서 등기가 되면 사실상 물권처럼 취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중요한 게 민법에는 유익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활용이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긴 거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 건물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먼저 토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토지 임대차 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밭이나 논을 임대차할 수 있고 자격 목적으로 경작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 임대차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은 어떤 목적이요? 건물 소유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존 등기로 갈 겁니다. 이전 등기가 된 경우도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존 등기의 예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할 거겠습니다. 토지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임차인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뭘 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임차인 을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신축.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고요. 임차인이 을이에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겠지만 예외적으로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율소유죠. 을이 건축물 대장을 만든 다음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든 이후에 등기부를 만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소유자가 이게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에요.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민법상 배웠던 건 첫 번째는 대항력 취득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취득해요. 지금 임차인의 등기를 항상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단지 뭘 했죠? 토지 임대차 계약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합니다. 비록 등기부상에는 토지 등기부상에는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지만 토지 위에 있는 어떤 경우에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이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토지에 대해서도 임차권 등기한 것처럼 간주한 건지 취급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비록 임차권 등기를 토지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요걸 갖추면 임차권 등기도 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3자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과 이제 조화를 시킨 겁니다. 요게 잘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항상 등기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됐다,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등기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받은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임차권 등기가 없지만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었더라. 그래서 요게 잘 이 시스템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하면 이 조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등기하다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뭘 할 때?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로 나왔습니다. 제3자 그렇죠? 등기했으면 뭐라고 했죠? 이 순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한다는 거죠. 그 등기를 했으면 대항력 취득하고 그 이후에 제3자 항상 어디 수험생 입장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된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상 건물 등기가 있으면 별도로 토지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조문을 숙달하셔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을이 현존하는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였어요. 지금은 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한정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전 등기도 보내요. 그럼 이전 등기 하려면 뭐죠? 이미 현존을 전제하고 있죠. 그 얘기한 겁니다.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여기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예요.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등기에 포인트를 주십시오. 등기를 하게 되면 앞에 전제는 뭐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를 했네? 그럼 무슨 된가?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겼다.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항상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포맷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지상 건물 등기하게 되면 간주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근데 622조 1항에 하게 되면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죠? 지상권, 임차권이 등기된 것처럼 간주하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임대차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임차권 주장한다는 내용이 뭐죠? 임대차 계약에 계약기간이 나 있으면 계약기간 난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다.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결국 임차인 보호 방법이에요.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근데 임차권 등기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됐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하나 방법이죠. 이거는 어떤 경우죠? 토지 임대차잖아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 민법상 대항력 취득과 관련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위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주택임대차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3자를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특별법을 만드는데 임차인 보호를 만들어요. 그러면 임차인 보호를 만드는데 왜 이런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등기를 하는 경우를 볼까요? 거래에 있어서는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주택이나 부동산의 주택과 같은 부동산 이해관계는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 있어서는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할 수 있어요. 가압류나 압류. 여러 명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즉 특별법을 만들 때 이런 등기나 이런 어떤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임차인만 보호할 것 같으면 따로 이런 요건을 만들 필요 없어요.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 부동산의 다른 이해관계인의 보호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등기예요. 공시. 이게 등기는 공시잖아요. 누구든지 열람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임차인만 주구장창 보호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특별법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등기제도가 활용이 안 되니까 이해 가름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가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해 가름할 수 있는 제도는 방법은 여전히 등기와 같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제3자가 보고서 알 수 있다. 즉 예측이 뭐냐면 공시의 기능. 그래야만이 이해관계인이 보호될 수 있다. 보고서 이런 게 있네? 그럼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구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지만 결국은 특별법은 등기가 아니지만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갖추면 마치 등기가 된 것처럼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겠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법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은 그래서 찾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취득하기잖아요. 근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떤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자. 인도가 뭐예요? 이사예요. 이사는 뭐예요? 결국은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권 변동에서 봤지만 동산의 물권 변동,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가 필요하죠? 사실행위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물권에 있을 때는 물권적 합의와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만이 그 등기를 물권을 취득하는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등기 대신에 점유 이전이에요. 점유와 등기 같은 공시 방법이에요. 근데 동산의 물권 변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를 끌어온 거예요. 이사는 점유.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또 하나를 찾은 거예요. 뭐냐? 전입신고예요. 이건 주민등록 마침 때는 뭐냐? 전입신고예요. 이 요건과 AND입니다.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날 이사하고 그 다음날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만약에 전날 이사하고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면 2, 3일 전입신고를 다 갖춘 날 언제죠?
오늘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다음날 개념이 뭐다?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다음날을 쓴 이유는 기존의 다른 이해관계인, 특히 등기부상의 권리가 기재된, 물건이 기재된 그런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람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적인 거지 어떤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런 요건들이 등기에 가름하는 방법인데 등기만큼 더 확실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 다른 뭐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를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어떤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개념, 다음날. 그럼 결국은 다음날 뭐냐면 2, 3이 전입시고 다 갖춘 날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합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포맷에 가는 겁니다. 제3자의 이 3자는 수험생 입장에서 뭐다? 주택이니까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주택 소유자.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죠. 그것도 항상 시간적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마칠 때에는 3자의 성립이 된다.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의 책에서는 등기예요. 결국은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요게 갖추면 마치 등기가 된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가 622조에서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된 순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간주한다. 그런 패턴과 비슷하죠. 등기가 없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마치 등기가 된 것처럼 줍니다. 등기가 된 것을 갖추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등기처럼 어떤 원리로 공시가 되는지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이런 겁니다.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어요. 등기부상, 부동산 등기부가 있겠죠.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가 갑이라고 할게요. 그럼 등기부의 권리자에 누가 돼 있어요? 갑이라겠죠. 소유자 갑.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 을과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을이 뭐래요? 보통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을 주고 동시에 계약금을 주고 이사 날짜에 잔금을 주죠. 그런 다음에 이사를 하고 바로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일 때 여기가 A 100번지 다시 3.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100번지 3이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입신고하는 길은 이 주소지에 을이 전입했다는 것을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3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 이게 등기와 같이 공시가 됐었다. 어떤 내용은? 자,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갑이죠.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주택을 보게 되면. 소유자가 갑이 돼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갑이 거주하겠죠. 그런데 이 전입신고할 때 이게 주민등록등본을 열람을 하게 되면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어요.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을이 산다. 세대 열람하게 되면 그럼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살고 있어요. 그 세대 열람에 갑은 아예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을 나타나죠? 소유자가 갑이지만 을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봤을 때는 소유자가 갑이지만 보통 소유자가 살 수도 있지만 누가 산다? 을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추단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니까 진짜 을이 살고 있고 이사는 점유고 있고 그래서 공시와 관련된 요소인 점유와
이 전입신고를 가지고서 등기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등기와 같은 효과가 있으면 대항력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새로운 이후에 이런 요건을 갖춘 이후에 근데 다만 특이할 게 뭐냐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 거고 그 이후에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다 하더라도 뭘 한다? 임차인은 그 새로운 사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했죠? 아직 계약 기간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전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소유자가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먼저 매매 대금을 10억을 정할게요. 보증금이 5억이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매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5억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항 욕구를 갖춘 이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차권 주장에는 뭐다?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이 향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매매했을 때는 대금은 10억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지급된 겁내는 돈은 5억인 겁니다. 바로 이런 대항력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그런데 주택이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지만 미등기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떨까? 특별법상 이 경우에도 보호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일시 사용, 단기 사용입니다. 짧게, 뭐 2개월, 3개월. 그러한 경우에는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자, 이해관계는 생겼어요. 근저당권 설정이 됐을 때 이 근저당권자는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주택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법상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가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그러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자보다도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예상을 못했던 경우예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출제 지문으로. 왜냐하면 근저당권자에서는 점포 사무실이 주택을 생각한 예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현실에서 주택에 대해서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는 항상 소액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그 금액을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기출이 되는 겁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 경우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의 경우는 임대인이 소유자예요. 하지만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조문을 있어요.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뭐죠? 주택임대차 계약이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효한지가 쟁점이 돼요. 왜냐하면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겨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법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긴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을 마칠 때는 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에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 우리가 담보물권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의 특징이죠? 이건 저당권이잖아요. 사실상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이에요. 우선해서 변제받은 어느 경우에 경매 목적물, 저당권의 목적물이 주택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입찰이 이루어져서 낙찰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경락대금을 전부 안 납하면 이거는 그 금원을 가지고서 배당 절차가 진행되죠. 그럼 배당 절차에는 그 배당금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순서죠? 먼저 우선 변제적 효력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사람은 이쪽에 세워요. 그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사람들 뭐였죠? 그 중에서 각자의 시간적 선으로 순위를 매겨요. 그런 다음에 이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은 다음에 일반 채권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채권자들은 각자가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분 배당,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즉 결국은 물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이 돼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런데 물건에 뭐가 필요하죠?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처분 권한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는 소유자라고 했어요.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받은 사람만이. 따라서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처분 권한이 있어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냐? 그렇지 않다. 임대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유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처분 권한을 받았다면 그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결국은 처분 권한이에요. 다만 처분 권한을 뭘로 바꾼 거다?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는 임대 권한을 바꾼 겁니다. 가진 덕지 임차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대 권한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그 신축 빌라 경우에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을 통해서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매수인이 결국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매매 계약서 그런 내용을 써요. 매매 대금은 매수인이 향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지급한다 그런 내용을 써요. 그거 자체가 임대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러한 어떤 투자 목적이면 중개인이 그런 얘기 다 해요. 매매 대금은 어제 임차인 제가 물색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삽시다. 이름만 갖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매수인은 투자 목적으로. 자, 임대 권한. 그 임대 권한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양이 돼. 분양계. 아파트 분양계 했을 때 분양자가 아직 수분양자에게 등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열쇠를 주는 거예요. 분양받은 목적물 아파트에 대해서. 그 얘기 뭐죠? 처분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대 권한. 그렇게 좀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